안녕하세요. 그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친구랑 볼링을 치러 갔어요. 저희는 볼링 칠 때마다 늘 내기를 하는데 진 사람이 게임비도 내고 술도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져서 친구에게 술을 사게 됐죠. 괜히 돈 아깝기도 하고 가볍게 마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인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됐네요. 술자리가 끝나고 이제 슬슬 헤어지려는 참이었는데 친구가 제 옷깃을 붙잡고는 갑자기 자기 집에서 2차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밤이 늦어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친구는 막무가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에게 허락을 받은 후 친구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1차는 자기가 대접받았으니 2차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비도 자기가 낼 테니 걱정 말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친구는 술만 들어가면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해요. 중간에서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 항상 술을 많이 마시면 울기도 하고 남에게 전화하고 정말 진상 중의 진상입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친구 아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더군요. 거실로 들어서니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였지만 이미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소주를 몇 병 더 마셨는데 결국 친구는 술에 취해 그대로 쓰러졌고 저는 친구 아내의 안내를 받아 친구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나마 이날은 친구가 별다른 진상을 안 부리고 곱게 잠든 걸 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친구 아내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를 믿고 있으니 한 번씩 이렇게 노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친구도 잠들었겠다. 슬슬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친구 아내가 거실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계속 틀어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 아내에게 바둑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바둑을 조금씩 두었다면서 보는 것도 즐기고 직접 두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물어보니 어디 가서 쉽게 지는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도 자주 두었는데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그 말을 듣고 대충 가늠이 됐어요. 친구 아내가 상당한 실력자라는 것을요. 저도 어릴 적 한때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 학원을 다녔고 자신감이 차올라 탑골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 어르신들은 한가하게 공원에서 서성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디 가서 바둑을 둔다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친구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보통 나이 들면서도 바둑을 두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인데 여성 바둑 기사는 드물고 일반인 중에선 더더욱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바둑을 두자고 했더니 친구 아내가 갑자기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늦은 시간이라 민폐 끼치기 싫어 빨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얼떨결에 친구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 바둑 한 판을 두게 됐어요. 저와 친구 아내는 서로 마주 앉아 바둑판에 첫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는 의외로 그리 긴장감 있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딱히 고수처럼 보이지 않는 눈빛이었달까요. 마치 이제 막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 같은 느낌이었죠.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만 보면 하수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도발할 겸 내기 바둑을 제안했어요. 그녀도 선뜻 내기를 받아들였는데 친구 아내라는 점도 있어서 돈을 걸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대신 가볍게 소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시작했는데 점점 그녀의 실력이 드러나면서 감탄이 나왔어요. 처음엔 제가 이길 거라 쉽게 생각했는데 그녀의 수는 날카로웠고 방어와 공격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를 볼수록 정말 한 수 한 수가 유연하고 다채로웠어요. 이 정도면 동네 어르신들과 겨뤄도 될 만한 수준이었죠. 초반엔 제가 좀 많이 불리했어요. 술도 마셔서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녀의 눈빛에 방심했던 탓도 있었고요. 하지만 몇 번 방어하면서 정신을 차리니 술이 싹 깨더군요. 초반에 불리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학창시절 바둑부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후반에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바둑을 두는 동안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온 신경을 바둑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실력에 맞춰 진지하게 임하면서 제 진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위쪽 지역은 제가 확실히 차지했고 아래쪽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게임은 서서히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면서 저희 마지막 바둑돌을 빼앗아서 자기 상체 골짜기 사이에 넣더니 바둑판에 돌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라며 못하면 자기가 이긴 거라며 막무가내로 때를 쓰더군요.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제 손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레 그녀 골짜기 깊은 곳에 빠진 돌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일부러 패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돌을 도저히 못 찾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제가 졌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민망한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 눈빛을 의식하면서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데 소원이 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술 한잔 사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혹시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친구 아내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녀가 말하길 오늘 만남은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녀도 바둑에 대해 애정이 많았던지 우리가 마주 앉아 바둑 이야기를 하는 내내 즐거운 이야기와 추억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우린 적당히 취기가 돌 무렵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말로 꺼낸 것도 아닌데 서로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술은 그냥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이끌림이 있었던 걸 바둑을 두면서 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선 저는 한순간에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친구 아내는 그 순간조차도 재미있게 내기를 걸자는 겁니다. 그냥 하기보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 하나씩 벗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그 제안이 나름 흥미롭기도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나 계속 지는지 결국엔 속옷까지 다 벗게 됐고 벌써부터 다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바둑으로도 이런 내기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바둑판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자신도 빨리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더 집중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실오라기 하나 없는 공평해진 상황에서 뜨거운 관계를 즐겼습니다. 그날 밤은 짜릿하고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자꾸만 친구 아내 생각이 나서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친구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다시 술자리가 시작됐고 중간에 친구 아내가 합석하면서 셋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아내가 저번에 진 내기 바둑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며 다시 대국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집중 모드로 들어갔고 친구는 바둑에 큰 흥미가 없는지 하품을 하다가 결국 자러 간다라며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바둑이 은근히 길게 가다 보니 옆에서 지루해할 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중도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친구 아내와 끝까지 승부를 보기로 마음먹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이번에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전략이라도 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불리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돌을 소중이가 있는 그곳에 넣으며 이 돌을 꺼내서 바둑판에 저를 대신해 둘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주저없이 저희 속옷에 있는 그 돌을 꺼내 바둑판 위에 놓았고 결국 4돌 반 차이로 제가 완패했습니다. 깔끔한 완패였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바둑을 두었어요. 조급해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으면서도 저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른들 특유의 복잡한 생각이 없는 맑은 수를 두며 승리를 거머쥐었죠. 저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내가 졌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내기 바둑이었거든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붉어진 얼굴로 슬며시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떼어내며 친구가 안방에서 자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은 불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며 줄 때 먹으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또 뜨거운 시간을 갖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깨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날 테니까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숨을 죽여가며 짜릿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도록 깊고 뜨거운 관계를 쉴 새 없이 1시간 동안 지속했고
결국 그녀가 오선생을 느끼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친구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2년 전에 외도를 했었고 그게 발각된 이후 용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일 때문인지 그녀는 남편과 마음의 거리감이 생겨 자꾸 피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자신도 욕구를 억제할 수 없어 저와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호감이 있어서 바둑을 핑계로 만나려 했던 거라며 솔직하게 고백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도 그녀와 이런 관계를 통해 욕망을 채우고 좋았어요. 그 후로도 저는 친구 몰래 친구 아내와 만나 모텔에서 깊은 관계를 이어갔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이제는 그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더 이상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사는 남편을 배신할 수 없다고. 이제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그녀를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계속 만나자고 설득했어요. 친구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일상의 활력을 주었고 이 관계를 갑자기 끝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니 인생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바둑도 함께 둘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녀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그녀를 설득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친구 아내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32살 때 사촌 동생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보다 9살이나 어리고 정말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연애할 때 아내가 서울 생활을 동경하는 걸 보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나랑 결혼해줘 하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자리 잡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은 서울 외곽이긴 해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하나 마련했고 나름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도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일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 둘이 함께 이뤄낸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이제는 둘째 아이도 대학에 들어갔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어서 학비 걱정도 덜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야 할 일은 다 끝났고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아내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아내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는 공기 좋은 산에 올라가서 상쾌한 바람도 쐬고 내려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은데요. 아내는 오히려 요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디서 바람이 든 건지 모임에도 나가고 평생 안 해보던 운동까지 배우면서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같이 산책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아내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둘째가 대학 때문에 집에서 나가게 되니까 아내가 그 방이 비었다며 저보고 잠을 따로 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밤에 아내 옆으로 슬쩍 가서 자려고 하면 제 몸에 열이 많다고 싫다고 내쫓기 일쑤였어요. 바닥에서 잘 테니 그래도 같은 방에서 자자라고 거의 빌듯이 말해도 제가 코를 심하게 곤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이제는 한창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그저 같이 사는 아저씨로만 보는 것 같아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아내는 틈만 나면 누구 언니네, 누구 친구네 하면서 자꾸 밖으로 돌아다녀요. 처음엔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좋다는 보약도 몰래 구해다가 주기도 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너무 오랫동안 부부관계가 없어서 거미줄 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아내는 그저 등을 돌리고 잠만 자려 하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이제는 아내와 한 침대에 자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애들까지도 엄마 편을 들면서 아빠는 왜 자꾸 엄마를 귀찮게 하냐고 핀잔을 주니 도대체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무얼 위해 노력해왔는지 회의감이 들더군요.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해봤지만 진전이 없으니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내처럼 집에서 푸대접을 받으면서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으니까 저도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내만큼 제 인생을 살아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돈 버느라 즐기지 못했던 제 인생을 말이죠. 여태 취미라고는 주말에 가는 등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퇴근 후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것마저도 아내가 리모컨을 빼앗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찾기까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결국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찾아졌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기타 소리도 꽤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기타 연습실 간판을 보게 됐어요. 망설임 없이 차를 돌려서 연습실에 들어가 봤죠. 잔잔하게 들리는 기타 소리도 마음에 들었고 거기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꽤 있는 걸 보고 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6개월치 연습실 이용권을 끊고 새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기타를 배워보겠다고 했더니 시큰둥하게 그러던가 말던가 하고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평생 일만 해온 제가 기타를 배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연습을 할수록 손가락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내가 모임 사람들과 함께 공주에 갔다가 하루 자고 온다고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고 하더니 새벽부터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마른 반찬 몇 가지밖에 없어서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등산이나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연습이나 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제가 그녀를 만나게 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산을 중턱까지 올랐을 때쯤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등산은 여기서 그만하고 기타 연습실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앞에 도착해서 트렁크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톡톡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아는 척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이 빛나고 참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예쁜 여자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 회사 일 때문에 알던 사람인가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애매하게 인사를 받아줬는데 그녀는 못 알아본 것에 실망한 듯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내의 고향 친구였어요. 무려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게 오히려 더 신기했어요. 결혼 전 몇 번 본 게 다였고 결혼식장에서 인사를 나눈 기억뿐이었는데 그녀는 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여기엔 어쩐 일로 왔냐고 물어봤죠. 사실 저는 아내의 고향 친구들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이나 같이 먹자라고 제안하더군요. 뒤를 보니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솔직히 아내의 절친이라지만 오래전 몇 번 본 게 전부인 사람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랑 셋이서 만나자며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그녀가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우리 둘이서만 밥 먹자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계속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결국 그러자며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식사는 하산하는 등산로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불편한 마음을 감추려고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만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얘기를 주절주절 하더군요. 서울에서 살 계획은 없었는데 큰언니네 애들이 아이를 낳아서 봐달라고 해서 올라왔고 주중에는 애들 보느라 바깥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갑갑해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등산을 다니게 됐다고요. 제가 남편은 어쩌고 혼자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웃으며 남편은 없어요. 10년 전에 이혼하고 돌싱이 됐다고 말하더군요. 애가 안 생겨서 그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얘기였어요. 아이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이렇게 젊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그녀가 조금 부럽기도 하더군요. 마치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저는 묵묵히 듣기만 하면서 그저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기타 연습실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자꾸 술 한 잔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차도 가져왔고 무엇보다 기타 연습실에 연습하러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기타를 칠 줄 아냐면서 눈을 반짝거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취미로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녀는 어머,
음악하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더라라며 제 취미를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더군요. 그냥 말투가 밝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녀를 제 차 옆에 태우고 기타 연습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를 만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아무튼 기타 연습실에서 서툴게 기타를 치고 있는데도 한 곡 한 곡 연습이 끝날 때마다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는 모습에 괜히 기분이 다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녀는 내내 제 서툰 연주를 지켜봤는데도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노래는 뭐냐며 관심을 보이거나 제가 연주하는 곡이 익숙하다며 반가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심과 반응 덕분인지 어딘가 마음이 설렘을 느끼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냥 기타 연습하러 온 날이었는데 그날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습실에서 나와 보니 어느덧 저녁 6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에게 어디 사냐고 물으면서 밤이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저에게 저녁 같이 안 먹을래요? 라고 제안하더군요. 주말에는 애를 돌볼 필요도 없어서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가봐야 마른 반찬에 식은 밥이나 먹겠지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평소엔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술은 입에도 안 대는데 그녀가 딱 한 잔만 하자며 권하는 바람에 결국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기분도 좋고 예쁜 여자가 제 말에 밝게 반응해 주면서 함께하는 술자리라 한 잔, 2잔 계속 마시다 보니 어느새 둘이서 소주 4병을 비웠더라고요. 기분 좋게 취한 상태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주면서 그녀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뭐하러 돈을 2번이나 쓰냐면서 저쪽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 정도 술에 취할 일이 없었겠지만 그날은 술 기운 때문인지 오랜만에 느꼈던 즐거움 때문인지 이미 제 발걸음은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을 보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와이프에게 푸대접 받아가며 그간 외로움을 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할 생각에 저희 소중이도 반응을 하면서 일어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확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저희 목을 감싸며 깊이 안기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외로움을 모두 쏟아내며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도 저희 몸짓에 반응해주며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몰입했고 아주 만족스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수줍게 말하더군요. 오빠 최고였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남자로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친 몸을 서로 끌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최초의 일탈과 최고의 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제 팔을 베고 누워있는 그녀에게 절친의 남편인 저와 보낸 하루가 후회가 되지 않냐고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쿨하게도 피차 외로운 사람끼리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된 것이 아니냐며 오빠는 이게 불편하냐고 되려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죄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저희 대답 때문인가 전날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집 앞에 내려주고 난 뒤 복잡한 감정에 잠겨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후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제 그녀가 내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했는지 몰랐는데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이게 내 번호니까 마음 정리가 되면 다시 연락해줘요. 내 주말은 오빠를 위해 항상 비워둘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 모르게 저는 종종 그녀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기타 연습도 하고 그날처럼 하루를 같이 보내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집에서 여전히 아내에게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 건 변함없지만 솔직히 이제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니까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은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새롭게 시작한 인생 2막을 힘닿는 데까지 즐겨볼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도 철저하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제 이야기가 그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떳떳한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모님에게도 제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네요. 이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형님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쪽 회사는 아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의 형님이죠. 제가 일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고향도 비슷한 곳이고 몇 번 이야기 나눠보니 남자들끼리 통하는 것도 있고 해서 따로 만나 술도 몇 번 마셔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형님이랑 밤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형님도 엄청 취하고 저도 취해서 형님 보내드리고 저도 집에 가려고 했어요. 대리를 불러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도 같이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 더 마셔야지 어딜 가냐며 계속 끌어당기면서 엄청 주정을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형수님이 자다 말고 나오시더라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형수님에게 눈이 절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형수만 아니었으면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작업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 형님 나이가 40 후반이었는데 형수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젊고 몸매도 장난이 아니고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많이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와중에도 술이 확 깨는 미모였습니다. 형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에 취해 형수를 껴안으면서 우리 마누라 엄청 이쁘지? 라고 술주정 부리고 계시고 술 한 잔 더 먹자고 하는 거 형님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더 마시는 건 무리라고 얼른 들어가 주무시고 저도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밤도 많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빈 방 남는 거 있어요. 이 시간에 택시 잡히지도 않아요. 라고 붙잡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주셨어요. 형님은 이미 안방에서 코를 골며 쓰러져 있었고 형수님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었는데 진짜 형수님이 너무 예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깔고 제 잠자리 봐주시느라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형님만 아니었으면 확 한번 안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조금 무서우신 분이라 아마도 제가 형수에게 실수라도 했다가는 그대로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형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람이 깨기 전에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왜 아침도 안 먹고 먼저 갔냐고 나중에 묻길래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갔죠. 그 뒤로 형수님 생각이 몇 번 나긴 했지만 제가 넘봐서는 안 될 사람이라 그냥 그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보내줘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집에 두고 왔다면서 저보고 자기 집에 들러서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찮았지만 형님 집에 가려고 하니 형수님의 모습이 기억나면서 알겠다고 했죠. 형수님 번호를 제게 가르쳐 주길래 잘됐다 싶어서 형수님과 전화해서 미리 인사드리고 이런 이유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자다 나왔는데도
그 미모를 숨기기 힘들었는데 그날 봤더니 얼굴에 화장도 하고 있었고 옷도 잠옷이 아닌 핫팬츠와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더라도 약간 마른 체형에 몸매 굴곡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미인과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제게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바로 보내냐고 일단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차도 가져다 주고 과자도 가져다 줘서 약간 뻘쭘했지만 그거 마시면서 형수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두 번째 보는 사이라서 어색했지만 형수님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잘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누다가 심부름할 물건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형수랑 많이 가까워졌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술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보니 전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상사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자꾸 형수 생각이 나는 걸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알고 있겠다.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형수를 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계속 형님 심부름을 하는데 형수님을 통해 물건을 전달받을 때도 많았고 한 번은 밤에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새벽 2시쯤 지나고 있었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라서 무슨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형수가 아프다고 하니까 집에 좀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형수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형님 집에서 그나마 저희 집이 가장 가까우니 가봐달라고 전화했더라고요. 가서 상태 좀 보고 아니다 싶으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길래 그 늦은 밤에 옷을 대충 챙겨 입고 형수님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 상태를 보니 열도 심했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로 제 차에 태워서 근처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아침까지 옆에 있다가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수 생각이 자꾸 나서 일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다 나았는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긴 이제 괜찮다고 저보고 집에 가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내일 퇴원하실 때까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저는 은근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형수 옆에 밤새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한 건 없지만 형수가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날 밤 병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날 퇴원하고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그냥 집에 보내냐고 뭔가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솔직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치킨 한번 사달라고 했더니 바로 시켜줄 테니 집에서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별로 2마리를 시키고 생맥주도 시켰어요. 바로 태어난 사람이 치킨에 맥주를 먹어도 되냐 물었는데 자기도 병원밥 맛없어서 치킨 생각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서 둘이 형님네 집 거실에서 함께 치킨 먹으면서 술을 마셨어요. 역시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이전에 하던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님과는 어떻게 만난 사이냐고 물었는데 약간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요즘 형님이랑 사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답니다. 한참 나이에 여자랑 둘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녀도 왠지 자꾸 제 쪽으로 엉겨붙는 듯한 느낌이었고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는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둘은 서로를 마주봤고 전기가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마주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순간 저도 술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생각에 그녀와 계속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 못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있는 동안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 걸리면 우리 둘 다 가만 안 둘걸. 그녀가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가끔 형님의 심부름으로 집을 가게 되는 날이면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애틋하게 느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그만해야겠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녀와 저는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빠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빠와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나이가 차다 보니 아빠는 이제 저에게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며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만큼 저의 마음을 두드린 남자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저희의 삶에 엄마는 많이 지쳐버렸는지 결국 저희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갔고 그렇게 아빠는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항상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트럭에서 아빠와 함께 잠도 자고 밥 대신 컵라면을 먹으면서 버텼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아빠의 눈빛에 어렸던 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일찍 성숙해져 버렸고 그렇게 어린 시절 아빠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물건 배달을 하셨고 그저 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안아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며 저와 매일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일조차 돈벌이가 쉽지는 않았는지 멈춰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불안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어린 나이에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쁘게 짐을 내리시면서 저녁도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어렸을 때였지만 그런 모습이 걱정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라면에 물을 부어 담요에 덮어서 곧 끝나게 될 아빠에게 선물이랍시고 식지 않게 꽁꽁 덮어놓았던 담요를 열면서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보시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팅팅 불어서 국물 하나 없는 컵라면을 뜨겁다며 호호 불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했던 행동들이라 많이 부족했지만 아빠는 이런 순간조차도 매일같이 감사하다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의 나이가 되었고 입학을 하게 되어 아빠는 저에게 이쁜 가방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던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매일같이 저를 집에 데리고 가셨고 아빠는 아주 가끔 오셔서는 제 얼굴을 보고 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되었던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동안 많지 않았던 재산을 병원비로 모두 탕진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렸을 때는 잘 알지 못했고 조금 크고 나서 아빠가 말해주면서 알게 되었었네요.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신 아빠는 그렇게 작은 집 하나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미소야,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좋지? 너무 좋아요, 아빠. 그럼 이제 매일 저 보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아빠 얼굴 요즘에 너무 조금밖에 못 봐서 슬퍼요.
트럭에 같이 있을 때는 매일 함께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빠도 가슴이 아프단다. 그래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미소가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잖니.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거란다. 아빠는 우리 딸이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가난은 아빠까지만이다. 우리 딸한테는 아빠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구나. 그럼 우리 오늘은 된장찌개에 밥 먹을까?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그날 저녁 아빠와 단둘이 맛보는 저녁 한 끼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를 버리고 간 엄마한테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는 서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했고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저는 결국 어렸을 적부터 제 꿈이었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런지 뒤를 돌아봤을 때 아빠의 허리는 많이 굽어져 있었고 듬성듬성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과 굳은 살 때문에 사이사이 갈라져 있는 손가락이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저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며 우리 딸 최고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 때문에 그런지 한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와 저는 오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외식을 했고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시면서 그날따라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우리 딸 앞으로의 인생 꽃 피는 날만 왔으면 좋겠다며 저를 보고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 저는 씻고 누웠고 아빠도 새벽같이 다시 나가셔야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고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아빠가 계신 방문 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술을 드셔서 감정이 올라오셨는지 울고 계신 아빠의 모습을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손에 들고 계셨던 작은 사진 한 장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갔던 엄마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저 가난이 싫어 저희를 버리고 간 엄마인데 아빠는 자신의 잘못인 것 마냥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셨고 모든 마음을 저는 알 수 없었기에 보고 싶은 마음보다 원망이 저에겐 더 큰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써 출근을 하신 상태였고 어제 일 때문에 아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에는 희미하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 한 장에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고 그 사진을 들어보며 엄마의 얼굴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버릴 정도로 힘들었나요?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숨어버린 행동을 보곤 이상하게 생각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체격에 한 아줌마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곤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자 저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저는 출근길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 문제 아니라 생각하고 제 갈 길 가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저희 집에서 서성이는 이 여자가 너무 불쾌해 저는 소리치며 도망가려는 걸 붙잡았고 그렇게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운 마음에 엄마의 사진이 날과 빛이 바래질 정도로 간직하고 있었으니 그 얼굴을 잊을 리 만무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요?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단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아빠와 저를 버리고 갈 정도로 심각했던 사정이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버린 건 변함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찾아오셔도 저희는 당신 같은 사람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여기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잠깐만.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다 말할게.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엄마가 잘못했다. 기회요? 저희에게 기회를 준 적은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셔놓고 20년 넘게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다가 이제 와서 기회요?
엄마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겠니? 10분만, 아니 5분이면 된단다. 5분도 저는 드릴 수 없어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맨정신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저는 걷다가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를 찾아서 뭐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아직도 엄마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엄마와 저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자 손으로 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제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결국 집에 들어오시게 했고 조용한 방에서 저와 엄마는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의 정적이 싫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기라도 할게요.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구나. 엄마가 제일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엄마가 너와 아빠를 뒤로하고 떠난 이유는 엄마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단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네? 문제요? 무슨 문제인데 저 아빠를 버릴 정도였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엄마가 많이 아팠단다. 그런데 할아버지께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고 병원비로 모든 걸 탕진한 상태에서 엄마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걸 서로 잘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짐이 되기 싫어 떠나게 되었지. 아빠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는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아빠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단다. 가난은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지. 당연히 헤어지기 싫었단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걸. 20년 전 엄마는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었지. 결국 엄마의 결정에 아빠는 붙잡았지만 이혼하고 떠나게 되었단다.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삶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짐밖에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어.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급하게 약들만 처방받아 생활하고 있었지. 그리고 식당 일을 하면서 엄마의 사정을 알고 있던 사장님께서는 꾸준히 나를 지켜봐왔고 자기와 평생을 함께하자는 조건 하에 그렇게 수술 결정을 받게 되었단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게 되었고 20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오고 싶었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무슨 염치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니? 아빠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을 꾸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네가 너무 보고 싶었고 하루하루 내 삶이 너무 힘들었단다. 이런 엄마 마음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저 이런 행동을 했던 이기적인 마음 이해해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아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단다. 미안하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난이라는 삶이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했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였지만 20년의 공백 때문인지 어색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저 조용하게 듣고만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는 제가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좋았다며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때마침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가끔 일이 없으면 일찍 들어오시지만 그게 오늘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니 서로를 껴안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빠는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리셨는데 그걸 엄마도 똑같이 하셨던 건지 눈빛만 봐도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모습에 눈물을 흘렸고 저는 답답하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아빠와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밖에 서 있었고 1시간 정도 흐르니 아빠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눈이 붉어지셔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미안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며 저를 안아주시곤 가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엄마의 삶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아빠의 얼굴은 예전과 다르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마 엄마를 봐서 그랬던 걸까요?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신 걸까요? 저도 3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는 멀었나 봅니다.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다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다른 곳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게 전부인 걸까요? 제가 몰랐던 진실이 밝혀지고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과거의 일 훌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닿은다면 기회가 또 있겠죠.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결국 사연 신청해 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소한 의견도 좋으니 꼭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외롭게 혼자 지내신 저희 홀 시어머니께서는 매일을 외로워하시는 모습에 저희 또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 때문에 늦은 나이에 사랑을 키웠고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현재 시어머니 나이가 60세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 고백을 하신 분은 55세입니다. 5살 정도 차이가 나며 특이하게 외국 분이십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오랫동안 한국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며 노인정에 찾아오셨고 한국말을 곧잘 하는 모습을 보곤 모두가 놀라셨는지 신기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님이 시키는 심부름 때문에 잠시 집안일을 하다가 노인정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노인정에서 외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에 알고 보니 외국어 강사셨습니다. 한국 생활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들었네요. 그런데 외국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넘어와서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말을 어머님께 전해 들었는데 이분이 노인정에 찾아오면서부터 부쩍 말도 많아지셨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아 우스갯소리로 연애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잘해주나 봐요. 외국분이라서 그런지 부침성도 아마 한국 사람들보다는 좋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도 잘한다면서요? 그래, 진짜 한국말 잘하더라. 그리고 매너도 좋고 항상 웃어주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유독 나한테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걷는 거 좋아한다면서 시간 되면 공원도 같이 다니자고 나한테 말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몸에 문신이 좀 많더라. 문신이요?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 문화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 공원 혼자 가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이참에 한번 같이 다녀보세요. 그런데 나랑 옆에 같이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그게 좀 걱정이네.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저도 몇 번 봤지만 그분 성격도 좋으시고 괜찮은 분 같아 보였어요. 내 나이 예순에 주책이긴 한데 설레는 감정 느껴도 되는 거니? 이 나이 먹고 연애는 무슨 그냥 친해지려는 관심이겠지. 어머님,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세요. 그래도 여기 동네 분들 중에 어머님께서 제일 동안이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미모도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 주변 분들이 어머님과 대화하고 싶으셔서 접근하는 거고요. 이참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한 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 집이 바로 옆 동이라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 퇴근 후 어머님과 그분이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 또한 오랜 기간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면서 외로우셨을 테니 이참에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저희는 적극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 어머님과 그분이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서로 부끄러워 하시더니 조금 적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줘서 그런지 두 분이서 손도 꼭 잡고 다니시면서 서로의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기분이 좋았고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도 저녁도 함께 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함께 알아가면서 정말 서로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모습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연애만 하고 싶다고 말했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결국 두 분은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잔치가 열렸고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정중하게 대해드렸고 이런 저희 모습을 불편하게 느끼셨는지 예전처럼 그냥 대해주라며 거리 두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정말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게 될 것 같았던 행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저희 가족은 너무 놀라서 현관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문을 열라며 문을 쾅쾅 거리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님, 맨발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말도 마라. 내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정도껏 해야지. 계속해서 못 살게 굴어 도망쳐 나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저히 안 맞아서 살 수가 없겠다. 나도 진짜 여태까지 참고 배려해준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정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밤낮 없이 요구하는 남편이 너무 힘들구나. 정도껏 해야지. 나도 적지 않은 나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고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당연히 안 맞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나도 나이가 있는지라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저희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깨를 내리시면서 보여주신 건 다름 아닌 타투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랑의 의미로 타투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싫다고 몇 번을 말했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하게 되었다는 말에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 바지를 끌어올리더니 허벅지에 보이는 이상한 글씨체 타투가 그려져 있었고 우리 사랑 영원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목, 손목에도 타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창피하셨는지 계속해서 긴 바지, 긴 팔만 입고 있으셨습니다. 남들은 더워서 반팔 반바지 입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서 부부랍시고 남편의 요구에 응해줬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이었고 알록달록한 색으로 몸에 새겨진 타투를 보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도망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마지막이라면서 등에 타투를 새기자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등에는 남편의 얼굴을, 남편의 등에는 시어머니 얼굴을 새기자는 말에 싫다고 했지만 며칠 동안 보채면서 나중에는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길래 맨발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생각하기도 싫다며 치를 떠시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후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부르면서 같이 가자는 말에 남편이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면서 점심 먹으려고 차려놓은 음식을 치우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의견 충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하기 싫다고 말하고 나이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했지만 자기는 배우자가 생기면 서로 커플로 꼭 타투를 하고 싶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니 한 번만 응해달라며 계속해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중히 서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그만해달라고 말했고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배려 또한 해줘야 한다면서 그동안 노력해주지 않았냐며 여기까지만 하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고 그 모습에 모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는 자기의 마음에 사랑을 불태워준 사람이기에 하기 싫어도 타투를 했지만 그동안 자기 몸에 있는 타투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며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자기 몸에 타투까지 새기셨을까 생각했고 저 또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일로 서로 좋았던 감정 망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님을 쳐다보더니 자기가 생각이 정말 짧았고 자기 혼자 표현이 너무 과했다며 어머님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곤 다시는 타투하러 가지 않겠다며 어머님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이렇게 삐그덕거렸는데 앞으로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국적도 틀렸고 그만큼 살아온 환경의 색깔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잘하겠다며 앞으로 자기도 배려 많이 한다면서 저와 남편의 정신을 쏙 빼놓으시곤 두 분께서는 손을 잡고 나가셨습니다. 다시 봐도 두 분은 정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서툰 만큼 이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알 수 없는 어머님의 표정이 요즘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단둘이 얘기할 때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밤에는 최고의 남자가 된다며 수줍은 얼굴을 하십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리송하네요. 앞으로 별일 없이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이런 부분을 경험해 보시거나 주위에 비슷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정신없었던 저희 가족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이고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예요. 제가 모태솔로에 가까운 오랜 솔로라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 낯을 가리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온다고 어느 날 저에게도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각 학교는 5월이 되면 교생들이 실습을 나오게 돼요. 제가 근무하는 남자고등학교에도 5월이 되자 봄처럼 파릇파릇한 교생 선생님들이 실습을 나왔어요. 학생들은 늘 칙칙한 아저씨 선생님들만 보다가 생기발랄한 대학생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니까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살랑거리는 봄의 기운은 학생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학교의 총각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어떤 어여쁜 교생 선생님들이 올까 설렘이 가득했죠. 작년만 해도 여자 교생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단 3분뿐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교생 선생님들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생 선생님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며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받아 적는 교생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 시절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역시 긴장과 설렘을 안고 교단에 섰던 기억이 선명한데 교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싶었거든요. 여러 교생 선생님들 중 유독 튀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옷도 화장도 화려해서 처음에는 뮤지컬 배우가 온 건가 싶었는데 말하는 것도 남달랐어요. 궁금한 것은 못 참고 물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듯 적극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싶어서 친절하고 세세하게 답변해 드렸는데 지내다 보니까 궁금하고 답답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시더라고요. 그 교생 선생님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어서 그런가 학생들과도 격이 없이 편하게 지내더라고요. 이 학교를 처음 온 교생 선생님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근무하신 선생님 같았어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알게 모르게 정들었던 교생 선생님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왔죠. 교생 실습일이 끝나는 날 교사 전체 회식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모두들 고생했다면서 맛난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거나하게 술에 취한 선생님들도 계셨죠. 헤어지려고 인사를 하는데 그 화려한 교생 선생님이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보라며 작은 선물과 편지를 건네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일까 싶었는데 이 교생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원서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날 이후 면접 때문이라며 따로 연락을 해서 예상 질문을 뽑아달라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면접관이 아니어서 알려줘도 상관없지만 괜히 오해를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 선생님은 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면접에 통과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응원만 해드렸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화려한 교생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학교에 합격했다며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밥을 사고 싶다고 하네요. 괜찮다고 사양하니까 무조건 선생님 덕분이라며 당장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학교에서 볼 테니 축하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났어요. 종강역 4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 교생 선생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여자가 저를 보고 해맑게 웃으며 반겨준 적이 거의 처음이어서 그런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교생 선생님은 몰라볼 정도로 날씬해지셨어요. 교생 실습할 때만 해도 통통과 뚱뚱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러 학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다니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인지라 날씬하고 예뻐진 선생님을 보니까 눈길이 한 번 더 가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교생 선생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딱히 선생님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공적인 업무 외에는 말을 섞지 않았거든요. 이 선생님과 이렇게 말이 잘 통했었나 싶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되는데 신기할 지경이었죠. 그날 이후로 앞으로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교생 선생님과 자주 문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주 보니까 예뻐 보이고 정이 들더라고요.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선생님도 학교로 정식 출근을 하게 되었죠. 악명 높기로 유명한 학생부장 선생님이 계신 학생부로 배정된 교생 선생님은 출근 첫날부터 실수 연발에 잔소리 폭탄을 맞고 있었어요. 원래 사소한 트집을 잡는 부장 선생님의 성미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생 선생님이 당하고만 있으니까 제가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부장 선생님께 대꾸를 한 적이 없는데 교생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가 그만 소리를 왁 지르며 들이받고 말았어요. 낯선 제 모습을 보신 다른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셨죠. 저도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된 것 같아요. 그날 퇴근 후 교생 선생님께 문자가 왔어요. 과격하게 흥분하며 부장 선생님께 대드는 제 모습에서 상남자의 포스가 느껴졌다고 너무 멋있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대뜸 선생님과 사귀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죠. 장난 아니고 처음 교생 실습 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고 이 학교로 원서를 넣은 것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아본 게 처음이어서 얼떨떨했지만 저 역시 교생 선생님에게 마음이 있었던 터라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학교에는 비밀로 하기로 하고 연애를 이어가는데 몰래 하는 연애가 더 감질나고 흥미진진하긴 하더라고요. 수업 종이 울리면 선생님들이 교실로 올라가는데 뒷걸음질 치며 계단 구석에서 몰래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점심 먹고 학교 뒤뜰에서 만나 꽁냥거리며 끌어안기도 했거든요. 누군가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쫄깃하게 긴장되고 그 순간에 더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선생님은 밝고 적극적인 성격답게 애정 표현도 거침이 없었어요. 처음 사랑을 나눌 때에도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느낌 가는 대로 마음껏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솔직함이 부럽고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 덕분에 제 마음속에 있던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몰래 연애를 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넘어가요. 그녀는 저와의 만남이 마냥 편하고 좋은지
그 사이 다시 살이 올라 뚱뚱해졌어요.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은 임신했냐며 그녀를 놀리는데 제 눈에는 그녀가 예쁘기만 하네요. 그녀는 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제게 용기와 활력을 주는 유일한 존재거든요. 그녀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녀와 함께 지금처럼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랄한 여대생이고 여기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재미있어서 저도 용기를 내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오래전에 남친이랑 시골에 알바를 하러 갔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 알바는 제 남친이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온 것인데 금요일 저녁에 시골 도착해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오는 2박 3일의 잠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남친 말로는 일당이 아주 쏠쏠하다 해서 저는 흔쾌히 따라 가보니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는 거였어요. 태어나서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떡건 남친이 팔에 끼는 토시도 챙겨주고 양옆으로 수건 같은 것이 달린 책모자도 챙겨주고 해서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인 상태로 일을 시작했답니다. 제 남친은 집이 시골이라서 그런 일을 종종 도와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막상 토요일 새벽부터 일이 시작하고 보니 완전 죽겠더라고요. 일은 그렇다 치고 야외라서 화장실이 근방에 없다 보니 그게 너무 난감하더군요. 물론 저 멀리 한참 걸어가면 과수원 농막 사무실에 좌변기 화장실이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갔다 오면 땡볕에 완전 지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들 근처 나무 뒤에 들어가서 대충 볼일을 보고 나오고는 했는데 저는 아가씨니까 아무 데서나 그러기도 싫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용변을 참고 참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쩔 수 없이 나무가 우거진 숲을 뒤로 가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한참 소변을 보고 있는데 뭔가 저벅저벅 소리가 나서 저는 풀숲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보니까 남자 하나가 개를 끌고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아, 제가 그때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시나요? 얼른 일어서고 싶은데 참고 참았던 오줌 줄기는 여전히 쏴 소리를 끊임없이 줄줄 흘러내리고 더군다나 잔뜩 긴장한 채 얼른 일어서려고 힘을 주다 보니 참았던 대변까지 불시에 쑥 빠져나와 버렸지 뭡니까? 아이고. 거기다가 그 남자는 뭣도 모르고 자꾸 다가오고 있고 옆에서 같이 걷던 개는 저의 인기척을 이미 감지하고는 킁킁거리며 제가 있는 곳으로 주인을 마구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이지 창피하고 이러다가 내가 아주 망신살이 뻗치겠구나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더구나 휴지도 없는 판국에 큰일이 벌어졌으니 그 뒤처리는 어찌할 건가 싶어서 그것도 난감해서 죽겠는데 개와 남자는 드디어 제 바로 근처까지 와버렸습니다. 개가 완전히 주인을 질질 끌고서는 풀숲 사이로 보이는 저와 눈이 마주친 채 기세등등하게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미친 듯이 전속력으로 풀숲을 지나서 저에게로 와서 지저댔습니다. 아, 저는 엉덩이를 까놓은 상태로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라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울상을 해서는 그러고 있었지요. 개가 줄에 매달린 상태로 날뛰면서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짖으며 펄쩍대고 있었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남자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개를 억지로 끌고 가며 연거푸 제게 미안하단 말을 퍼부으며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에 저의 남친이 과수원에서 일하다 말고 달려왔지요. 저는 줄줄 울면서 앉아 있었고 남친은 사태를 짐작하고는 황급히 과일 박스 곁에 있던 얇은 종이 몇 장을 얼른 가져와서는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저쪽 멀리로 사과를 따러 자리를 옮겼기에 아무도 이 일을 전혀 모르니까 걱정 말라고 굳이 저를 위로하며 제가 뒤처리를 하는 동안 뒤돌아서서 망을 봐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종이로 엉덩이 뒤처리를 하고 나중에 남친이 나서서 그것을 흙으로 덮어서 안 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친이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죽을 판이었고 아까 본 그 개 주인이 혹여 이 마을 사람이면 너무 큰일이다 싶어서 일요일 오후까지 여기 있기가 껄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해서 섣불리 가자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떡건 복잡한 머리를 한 채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중에 그날의 일이 끝났습니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면서 혹여 마음 쓰이면 그냥 오늘 일한 일당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친이 이 알바를 얻었기에 그달치 원룸 월세를 얼마간이라도 마련했다며 기뻐했던 것이 떠올라서 섣불리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기일대로 일하자고 하고는 저녁을 먹고 여자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종일 밭에서 사과를 딴 데다가 오줌이며 뭐며 하여간 엄청난 일을 겪고 보니 너무 피곤해서 씻기도 싫어서 뒹굴거리다가 어느 틈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결에 아줌마들이 내일은 이 과수원 자식들이 와서 일을 거둔다더라 어쩐다더라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으며 그저 꿀같은 단잠 속으로 빠져들어서는 평온하고 조용한 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의 충격 때문인지 개가 나오는 꿈을 꿨고 그 개가 떠나지도 않고 계속 지저대는 통에 꿈결에 엉엉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날까지 일하고 나면 땡이다 싶어서 저는 그나마 위안을 하며 과수원으로 나왔지요. 남친은 지인인 작업 반장과 이리저리 이야기하느라 농막 사무실에 가 있다가 누군가와 같이 과수원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웬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고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지요. 어제 그게 주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친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사람들 곁으로 와서는 옆에 젊은 남자가 과수원집 막내 아들이고 어제 도착해서 본가로 바로 가는 바람에 우리에게 인사를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남자도 아주 밝게 인사를 하며 우리를 둘러보았고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듯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쳐나오고 말았답니다. 남자가 당황하는 눈빛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남친은 그제서야 겨우 사정을 눈치채고는 저를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에 어디 강에라도 뛰어들까 하는 생각도 하며 숙소로 뛰어들어가서 막 울면서 짐을 꾸렸고 얼마 후에 남친이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남친이 저를 안치고는 하는 말이 그저 몸이 아파서 오늘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사무실에 말할 테니 택시를 불러서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이 일이 절대 새나가지 않도록 그 남자에게도 부탁을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까 망설이는데 남친이 하는 말이 대신에 제가 결근한 만큼의 일을 자신이 대신해서 하고 하루 늦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당은 제가 일한 것으로 쳐서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이중 삼중으로 쏟아져서 그저 바보처럼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윽고 남친이 밖으로 나갔고 저는 남친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정보다 하루 늦게 남친이 집으로 돌아왔다며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남자가 저의 걱정을 많이 하더라며 괜히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나 보다 하면서 오히려 미안해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몇 년이 흘렀으니 그 일은 아련해졌지만 한 번씩 떠오르면 배시시 웃음이 나곤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0대의 절반도 훅 지나가 버렸네요. 이래저래 열심히 살아왔는데 요즘 세대들 따라기가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는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육아에 지쳐서 다시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꾸준히 회사 한번 관둔 적 없고 계속 제 커리어들을 쌓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업계에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그만둘 나이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저를 발전하고 또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 전 제가 담당하는 팀에서 바디 프로필 붐이 일었어요. 여직원들이 다 하나둘씩 바디 프로필을 찍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한참 유행하다가 풀리고 나서 다들 한 맺힌 듯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남기고 싶다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죠. 저도 솔직히 40 초반만 됐어도 바로 도전해봤을 것 같은데
50이 넘어가면서 몸매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잃었거든요. 다들 잘 관리했고 살도 안 찌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으시다고 말해주지만 뭐 젊음을 이길 수나 있나요? 근데 나이로 치자면 제 바로 밑에 40대 중반의 팀원이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 겁니다. 원래는 좀 통통했는데 나이 더 들면 못할 것 같아서 시작했고 또 실제로 다니는 헬스장에는 60대, 70대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 피지컬백에서도 나오지 않았냐고. 50대 중반이면 나이 든 것도 아니라면서 저한테도 해보라고 추천하더군요. 자신감을 얻어서 그래, 나도 더 늙기 전에 해보자 싶은 마음에 PT샵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남기는 거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는 시간 내서 헬스장 좀 가고 먹는 거 덜 먹고 그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관리받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도 잘 가르치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PT샵을 찾았죠. 요즘은 헬스장에서 수업받는 게 아니라 PT 수업만 전문으로 하는 헬스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다 선생님들이 1대1로 붙어서 수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상담받고 선생님 배정받아서 진행하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을 제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은 여자한테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자 트레이너분은 다 20대에 너무 어리시고 경력도 많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관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40대 정도 돼 보이시는 트레이너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고 했고 처음 수업을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랑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죠. 또 여기는 받고 나면 근막 테라피라고 해서 마사지를 무조건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울퉁불퉁해지는 건 싫었는데 마음에 들었죠. 솔직히 매끈하고 멋진 선생님한테 마사지 받는 기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이대도 많이 차이가 안 나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운동하는 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운동할 때마다 은근히 터치도 있고 힘들다기보다는 재미있게 잘 다닌 것 같아요. 4개월간의 운동이 마무리되고 촬영하는 날까지도 도와주셔서 선생님과 굉장히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사진 찍고 나면 안 나올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무슨 소리냐고 운동은 꾸준히 할 거라고 했죠. 물론 그전처럼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나올 거라고 재등록도 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첫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사진도 찍었겠다 한턱 쏘신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횟집에 같이 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너무 헤비한 건 좀 그렇고 가볍게 한잔하자 싶어서 도다리에다가 소주 한 잔 같이 마셨죠. 뭐 의뢰 고맙다 아니다 회원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다. 이런 인사치레들을 나누다가 술이 좀 들어가니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적은 없었죠. 아시겠지만 운동하다 보면 힘들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 전에 운동하는 틈틈이 이야기할 때도 정말 잘 통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다정하게 잘 챙겨주시고 섬세하게 매일매일 제가 먹은 거나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고요. 마치 젊었을 때 연애하는 기분으로 관리받으니까 그게 또 재미있기도 했어요. 잘생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더 수업 안 빠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더니 앞으로도 안 빠지게 해줘야겠다고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횟집이 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그대로 뭐 술 기운에 이런저런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헬스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네요. 들어보니까 사실 그전부터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당당한 분위기라서 끌렸는데 목표가 있어서 좀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젊고 예쁜 회원들도 많은데 왜 나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자기는 어린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대요.
어린 여자 좋아했으면 얘기 끝없이 나와서 이 일 오래 못했을 거라면서 자기가 대표로 운영하는 곳인데 그럴 수 없다고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솔직히 유달리 저한테 다정하고 잘 챙겨준다 생각은 했거든요. 뭐 운동 안 나오는 날에도 보고 싶다 운동 나와라 이런 말들도 서슴없이 했었고요. 아무래도 식단 관리 때문에 하루 종일 연락을 할 수밖에 없기도 했었고요. 저만 이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이 남자도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했었다니 알 수 없는 자신감도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정적인 관계로 변했죠. 일부러 제 뒤에 수업을 안 잡고 운동하고 근처에서 또 다른 운동도 하고요.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어리고 관리 잘해서 탄탄한 몸매에 귀엽게 생긴 외모까지 거부할 수가 없었죠. 팀원들도 바디 프로필 찍느라 운동해서 그러신가 요즘 너무 예뻐지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비단 운동 때문은 아닌 듯해요. 원래 여자들은 연애하고 사랑을 나누면 더 예뻐진다고들 하잖아요. 요즘은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있어요. 외곽으로 30분 정도 차 가지고 나가면 시설 좋은 스크린 골프장이 있거든요. 안에 소파도 있고 둘이서만 오붓하게 시간도 보낼 수 있으니까 데이트 장소로도 딱 좋고요. 저도 골프를 좋아하고 또 남자친구도 골프에 소질이 있어서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데 취미를 공유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생기 있는 기분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도전한 바디 프로필이었는데 자신감도 없고 남자친구도 얻게 되었네요. 나이 때문에 도전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를 보내봐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사랑, 명예, 우정, 가족들 간의 화목함까지요. 그런데 여기 돈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난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만난 건 약 1년 전 이맘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일하던 언니가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5개월 전쯤 헤어졌다 그랬더니 잘 됐다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면 혹시 잘못됐을 때 사이도 애매해지고 그러는 게 싫어서 괜찮다고 좋게 좋게 거절했는데 이 언니가 작정을 했는지 계속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밥이나 한번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냐 하는 심정으로 나갔어요. 억지로 나가는 자리여도 함부로 하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좀 꾸미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외모가 취향인 사람이 나와서 그때부터 바짝 긴장이 됐어요. 외모만 너무 밝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쁘게 하고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마주 앉아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랑 같이 찍은 셀카를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근데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동창들이랑 모이는 자리에 언니가 나왔길래 그 SNS에 올린 사람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같이 일하는 애라고 귀엽게 생기지 않냐고 해서 자기 눈에도 그런 것 같다고 혹시 다리 좀 놔줄 수 있냐고 물었대요. 언니가 그럼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까 직접 연락해 보라고 했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연락처 함부로 넘겨주는 거 아니라고 네가 좋게 말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때 얼굴 보고 늦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호감이 가더라고요. 솔직히 제 SNS가 태그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DM을 보낼 수도 있고 언니한테 연락처를 물어서 대뜸 문자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적당히 선을 지킬 줄 알고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아서 눈앞에 앉는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됐습니다. 그 뒤로 밥을 몇 번 더 먹고 영화도 보고 썸 아닌 썸도 좀 타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외모도 물론 보는 편이지만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자친구 성격이 딱 그랬어요.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낼 때도 늘 저한테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주고 끝난 뒤에도 꼭 사랑한다고 해주는 게 정말 좋았죠. 그런데 사귄 지 딱 10개월 넘어가던 차에 슬슬 본성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선을 잘 지키는 성격이기에 너무 신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냐, 원래 성격이 그런 거냐 물었더니 어릴 때 좀 힘들게 자랐대요. 갑자기 집이 망하는 바람에 친한 친구들도 잃고 가족들이랑도 한동안 떨어져 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확 다가갔다가 대인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정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좀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런 가정 환경이 나쁜 영향도 끼칠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정말 모든 일에 돈 거려요. 뭐 하나 먹으러 가도 이거 비싼데 괜찮아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계속하고요. 커플 아이템이라도 하나 맞추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을 받을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초를 쳐요. 솔직히 그런 게 가성비를 따지고 사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좀 비싸도 서로 기념하고 기분 좀 내려고 사는 건데 매번 그렇게 돈 얘기를 해요. 게다가 아끼기는 또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생활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짜증이 나요. 어디 가서 제가 물건을 사면 본인 것도 은근슬쩍 하나 끼워서 사요. 우선 먼저 계산을 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식인데 저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데이트 비용을 더 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뭐 좋게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충동적으로 이것저것 사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상해도 나중에는 아끼길 잘했다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걸 사는데도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옷을 왜 또 사냐? 가방은 얼마짜리냐? 구두 비싼 것 같은데 할부로 샀냐고요. 정말 저희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이렇게 해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같이 친구 결혼식을 갔어요. 정말 친한 친구고 제가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줬던 친구라서 큰 마음 먹고 축의금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식장 가기 바로 전에 ATM기에서 현금을 한 30만 원 정도 뽑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다 내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소중한 친구고 하나뿐인 친구라 이 정도는 하는 게 도리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무리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대요. 5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장가 갈 때도 5만 원만 했다고요. 본인 기준에 꼭 저를 맞춰야 하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겠다는 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요? 남자친구의 살뜰한 성격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클럽 같은 곳도 안 가요.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요. 가끔 게임이나 하는데 거기에도 현질 같은 거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가끔은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사고 있는 것마다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지치고요. 잘 말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본인이 없이 살아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해요. 이제는 돈도 벌고 집안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과거에서 좀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솔직히 친구들이랑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친구네 남자친구나 남편들은 몇십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도 데려가고 여행 가면 스위트룸도 잡아주고 그런다던데요. 제 남자친구는 매일 조금이라도 더 싼 거, 저렴한 거, 가성비 좋은 것만 찾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돈 쓰기 아까운 여자친구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랑하는 만큼 돈을 쓴다고들 하니까요. 가끔 데이트할 때 지각하면 택시비가 아까워서 저한테 뛰어오는 남자친구를 보면 좋다가도 안쓰럽고 또 짜증이 나고 그래요. 정말 복잡 미묘한 심정이라서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어려워요. 진심인지 농담인지 돈 열심히 모아서 저랑 꼭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 천성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아직 결혼 생각은 없지만 혹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저렇게 사사건건 돈돈돈거리면서 간섭하면 어쩌나 싶어서 겁이 나네요. 이런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큰일 날 뻔한 사건이 벌어진 후 사랑을 쟁취한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그 남자를 제 남자로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요즘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따뜻해진 한 달 전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어요. 여름에야 계곡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희는 워낙 나이가 어리다 보니 젊은이의 패기로 조금 일찍 물놀이를 시작하게 됐죠. 물론 수영복까지 챙겨 입고 본격적으로 논 건 아니고 그저 발을 담그고 살짝 더위를 가신 것뿐이지만 그래도 친구들끼리의 나들이는 너무나 설렜어요. 특히 그날은 날씨가 유독 더웠던 날이라 놀기도 딱이었고 운전하는 친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같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으면서 웃고 떠들어댔죠. 저 포함한 다른 친구들 모두 일찍이부터 대학은 포기하고 곧장 일만 하며 살아온 애들이라 그런지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이기가 어려웠는데 때마침 타이밍이 맞아 놀러 오게 된 거라 더 기분이 좋았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약간 보일랑 말랑한 곳에 남자 3명이 저희처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른 물놀이를 즐기는 듯 했는데 그렇게 거슬리지 않을 먼 거리에 있어서 신경 쓰이지 않았죠. 물론 여자끼리 놀러온 저희라 남자끼리인 그쪽을 흘끔 보긴 했지만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잘 놀고 있었던 때에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갑자기 계곡에 풍덩하고 몸을 던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친구들 다 자리에 일어나 소리를 막 지르는데 물 안에 들어간 친구가 술에 취해서인지 몸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얼른 바지를 걷고 물 안에 들어가는데 물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고 생각보다 물살도 조금 느껴졌죠. 다행히 깊이도 깊지 않고 큰 돌이 많아 몸이 떠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물이 워낙 차가워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친구를 꺼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다들 술을 마신 터라 허둥지둥대다가 겨우 119를 부르고 정신없어 하던 와중이었는데요. 저희의 소란에 멀리서 고기를 먹던 남자들이 얼른 달려와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는 침착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섭고 힘든 와중에 도움을 주니 너무나 고마웠죠. 저는 급한 대로 그 남자분 중 한 명의 번호를 받아 살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들은 계속 거절하다가 우리 쪽의 성화에 결국 번호를 남겨줬어요. 그리고 다행히 친구는 약간의 저체온증만 겪고 바로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죠. 다시는 넌 술 마시지 말라며 친구에게 다들 한 소리씩을 하고는 겨우 집에 들어가 마음이 안정돼 꿀잠을 잤어요. 다음 날이 되자 혹시나 걱정하고 있을 그 남자에게 얼른 연락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에게 카톡을 보내 제가 누군지 말하고는 너무 감사드린다며 친구도 그렇고 저도 밥 한 끼 사고 싶다 말했죠. 사실 진단반 인사치레 반이었는데 그는 의외로 그러면 어디서 보실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 또한 밥 사는 것 정도야 별 생각 없어서 시간 되시면 그냥 오늘 뵙자고 친구도 말짱하게 나왔으니 괜찮다 했죠. 그렇게 우리는 그날 저녁 바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만 친구와 함께 나온 그를 처음에는 알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도 그러게 그때는 워낙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잘 쳐다도 못 봤고 그저 친구만 보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딱 밥 먹으러 나온 그는
세상에.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긴 거예요. 다른 친구도 스타일이 좋은 걸 보니 친구도 역시 끼리끼리인가 싶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정신 못 차리던 제 친구도 그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거리면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니 웃기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마친 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들은 어쩜 저렇게 침착한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응급구조대원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며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며 웃었죠. 보면 볼수록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친구를 구하고자 많은 도움을 줬던 그에게 관심이 갔고 이 남자를 꼬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저희도 이쁜 편에 속하고 거기다 그들은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저희는 20대 초반이라 나이빨로 꼬셔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든 친해져 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자리는 훈훈한 분위기에서 파하게 됐죠.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오빠에게 틈만 나면 카톡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는 둥 시간 되면 밥 한 끼 더 먹자라는 둥 그런 플러팅을 했죠. 오빠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이런 제가 너무 아이같이 보였나 봐요. 진작부터 애기는 또래 남자애 만나라며 철벽을 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오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역시나 젊은 패기로 계속해서 오빠에게 들이댔어요. 저는 딱 한 번만 더 만나자고 술 한잔 하자며 계속 졸라댔고 오빠는 결국 제 집착에 두 손 두 발 들고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저는 오빠를 보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폴짝 뛰며 옆에 찰싹부터 팔짱을 꼈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못 말린다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아저씨가 뭐가 좋냐며 살짝 제 이마를 딱콩 때렸죠. 그런데도 그게 애정 표현같이 느껴져서 저는 해벨레하며 웃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북적거리면서도 술 마시는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연탄집에서 밥을 먹으며 술 한 잔을 걸쳤어요. 오빠는 나이 차이 조금 나는 사람답게 언제나 배려심이 넘쳤고 말투도 조근조근한 게 진짜 눈이 뿅 갈 만큼 멋진 사람 같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술을 과하게 마셨고 그렇게 만취 상태까지 가버렸죠. 사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취했던 건 아니지만 제 딴에는 오빠랑 더 깊은 만남으로 가고 싶었어서 그때 일부러 더 취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빠가 데려다 준다고 제 차 말에도 웅얼거리면서 오빠에게 폭 안기고는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니 오빠도 별 수 없다고 느꼈는지 결국 모텔로 향했어요.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빠 목에 매달려 입술을 막 부딪혔고 처음에는 오빠가 당황하며 저를 밀어내더니 결국은 저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나이도 어린 여자애가 대놓고 그러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겠죠. 결국 저는 그날 오빠의 품에서 황홀한 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확실히 같이 밤을 보내고 난 뒤라서 오빠는 저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줬고 저는 또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오빠에게 앵겨 애교를 부렸고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죠. 그렇게 살짝의 튕김을 이겨낸 저는 사랑을 쟁취하게 됐어요. 사실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 오빠 친구들 사이에서는 오빠가 도둑놈이라고 불릴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는 어른스럽고 정의감도 넘치고 자상한 오빠가 너무 좋아요. 아직은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끝까지 오빠랑 좋은 연인 사이로서 발전하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결혼 정년기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나이쯤 되면 일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일 텐데요.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어려워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29살 평범한 여자예요. 저는
남자친구와 동갑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취업 준비 동아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서로 전공은 다르지만 가고 싶은 직장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비슷해서 대화를 트게 되었고 조금씩 호감을 쌓아 나갔습니다. 취업 준비를 목표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 꾸며진 모습보다는 후드티에 운동화, 소탈한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취업을 위해 모인 자리인데 번지르르하게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도 웃기니까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화를 하고 알아가다 보니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게 되더라고요. 내숭 같은 것도 떨 필요 없고 속에 있는 말도 꾸밈 없이 진솔하게 하게 되고요. 치열한 취업 준비 동아리 내에서 거의 매일 같이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 감정이 싹 텄어요.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했을 무렵에 축하주를 사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고 그날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리낄 게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모든 걸 드러내려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정말 서로 모르는 거, 가리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타부타 말없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얼마 뒤 남자친구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현재 5년째 연애 중인데 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들 하는지 절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정말 편하고 의지가 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털어놓을 곳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데 단점 역시도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사귀고 한 2년 정도는 평화롭게 지냈는데 그 뒤부터가 문제였어요. 서로 일 때문에 조금씩 바빠지고 전처럼 자주 붙어 있지도 못하고 생활 반경도 달라지다 보니까 전처럼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매년 똑같은 모습일 수는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이나 생활이 달라지니까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씩 달라지면서 딱 맞던 톱니바퀴가 어그러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도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남자친구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2년째 되던 해부터 무지막지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하고 제각각인 이유들로 참 많이도 싸웠어요. 그런데도 서로 정이 들고 익숙해서 또 헤어지지는 못하고요. 정말 심하게 다툰 날에는 남자친구가 지친다는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애랑 연애라면 몰라도 결혼까지는 못할 것 같다고요. 그때 참 많이 싸웠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고 다투기는 해도 언젠가는 결혼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들으니까 솔직히 좀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직까지는 뭐 정이 떨어졌다거나 당장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니까 우선 만났습니다. 그렇게 또 1년 반 정도를 지겹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안정기가 찾아왔어요. 그 뒤로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달까요? 전까지는 서로가 없으면 곧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다는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애하는 게 어렵지 않고 화낼 만한 일에도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왜?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요. 결혼도 꼭 이 사람이랑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언제든 다른 사람이랑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전에는 질투도 좀 심했고 남자친구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면에 좀 집착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놔버렸어요. 남자친구가 잘못을 해도 그냥 괜찮다고 넘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불타오를 듯이 뜨거운 연애는 아니어도 잔잔하게 평온한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더 오래 지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5주년 기념으로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을 예약했더라고요. 원래 기념일 같은 건 소소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지만
유독 비싼 식당으로 불렀길래 5년째라고 나름대로 힘을 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눈치가 없었던 건지 결혼 얘기를 꺼내면서 당연히 제가 눈치챘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라서 조금 놀라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랑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그 생각에 큰 변화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가 반지를 꺼내서 건네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남자친구랑 결혼만큼은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혼자 차곡차곡 쌓아온 상태였거든요. 입사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남아서 일을 할지 커리어를 더 쌓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할지 그런 거요. 곧 30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에 워킹홀리데이라도 잠깐 다녀올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자는 말을 들으니까 좋기는커녕 앞으로의 내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싶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나는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럼 우리는 대체 왜 5년 동안 만난 거냐고 하면서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랑 결혼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꼭 결혼하지 않아도 연애는 연애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5년간의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죠. 그 말을 듣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저랑 결혼할 생각으로 만나온 거고 이 정도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다네요. 몇 년 전에 했던 말도 그냥 그때 화가 나서 얘기한 거지 그렇게 진지하게 마음에 품고 있을지 몰랐다면서요. 본인은 이미 부모님께 다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오늘 프로포즈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라면서 저한테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결혼하자고 하는데 제 상식선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억지를 부린 적도 없고 연애의 종착지를 결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무엇보다 제 허락도 없이 멋대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요.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이며 몸며 다 내린 상태라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